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부터 동남아 순방을 통해 우리나라 주요 수출 시장인 아세안과 관계를 격상시키고 경제 안보 다지기에 나섭니다.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일본 이시바 신임 총리와의 첫 정상회담도 이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필리핀 방문을 시작으로 동남아 순방길에 오릅니다. 지난달 말 체코 방문 이후 보름 만에 5박 6일 일정의 세일즈 외교에 나서는 겁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과 내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마르코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한 필리핀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합니다. 자원이 풍부한 필리핀과 광물 공급망 협력과 무역 투자 확대 등 양국 협력 강화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2023년 생산량 기준으로 니켈 세계 2위, 코발트 세계 6위의 핵심 광물 보유국입니다. 이번 순방에서 양국 간 핵심 광물 공급망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됩니다. 8일과 9일에는 싱가포르에서 타르만 대통령을 면담한 뒤 로렌스 왕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며 에너지 공급망과 인공지능 바이오 등 첨단 산업 분야의 협력을 모색합니다. 순방 마지막 이틀은 라오스에서 열리는 한 아세안 정상회의와 아세안 한중일 정상회의, 동아시아 정상회의 등 다자회의에 잇따라 참석합니다. 이번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한국과 아세안은 지난 2010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이후 14년 만에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될 계획입니다. 이번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수립은 지난 35년간 한국과 아세안이 함께 해온 협력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한 아세안 협력의 전방위적 확대를 모색하는 새로운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세안 회의를 계기로 한일 정상회담 여부를 놓고 막판 조율 중이어서 이시바 시게루 총리 취임 이후 첫 정상회담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순방에 40개 안팎의 기업으로 구성된 경제사절단도 동행한다며 실질적인 경제협력 방안을 찾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지난 7.23 전당대회 국면에서 자신을 지원했던 의원들과 오늘 만찬 회동을 갖습니다. 당시 한동훈 후보 캠프에서 함께 활동했던 현역 의원들이 20명 가까이 참석할 예정인데 이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건 전당대회 이후 처음입니다. 이들은 만찬에서 야당이 재발의할 김건희 여사 특검법 대응과 의정 갈등 해법 등 전국 주요 현안을 놓고 의견을 교환할 걸로 전망됩니다. 다만 일부 만찬 참석자들은 YTN과 통화해서 지난달 초에 하려던 모임이 이제야 성사됐고 편하게 밥 먹고 격려하는 자리가 될 것 같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오늘 오후 국회에서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후보 단일화 결과를 발표합니다. 양당은 어제부터 이틀 동안 ARS 방식으로 조사한 후보 적합도 결과를 비교해 민주당 김경지, 혁신당 류재성 후보 가운데 한 명을 단일 후보로 결정할 방침입니다. 사퇴 후보는 오늘 오후 6시 이전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해야만 투표용지에 사퇴가 표기돼 유권자 혼란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내일부터 입법부인 국회가 국정 전반을 점검하는 국정감사가 시작됩니다. 야당 주도로 채택된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 증인과 참고인만 100명에 가까운데 이에 맞서 야권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하려는 여당과의 공방이 치열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윤석열 정부 3년차 국정감사를 맞이하는 야당은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22대 국회 들어 대여 공세에 선봉에 섰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주가 조작 의혹부터 대통령실 관저 이전 논란까지 김 여사 의혹 관련 증인과 참고인만 50명 넘게 채택했습니다. 여당은 합의한 적 없다며 반발했지만 상임위 의석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야당 위원들이 증인 채택을 강행했습니다. 의혹 제기에 불과하고 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수많은 증인을 국정감사를 국민들이 원하는 수준으로 제대로 진행할 수 있을지 크게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국민께 아직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서 속 시원하게 진실을 밝혀줄 수 있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역시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으로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 씨를, 교육위원회는 논문 표절 의혹 규명을 위해 숙명여대 전현직 총장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위원장인 운영위도 오는 16일 증인 채택을 앞두고 있는데 겹치는 인물을 포함하면 관련 일반 증인과 참고인은 100명에 달할 전망입니다. 사실상 김 여사 국감이란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야당의 대대적인 공세에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와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 의혹으로 맞대응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과 관련해 노규호 전 경기 남부경찰청 수사부장이 행안위 증인 명단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주요 상임위원장을 맡은 민주당의 반대로 대장동 개발 의혹 핵심 인물들과 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에 대한 증인 채택은 불발됐습니다. 국정감사는 청문회와 달리 불출석 증인에 대해 동행 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는데 이를 회피할 경우 국회 모욕죄로 5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김 여사 모녀가 국감장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까지 검토하는 만큼 국정감사 기간 정치권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할 전망입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이른바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관계자로 지목된 명태균 씨는 여론조사를 매개로 대통령 부부와 친분을 쌓은 걸로 알려졌는데요. 그런데 명 씨가 과거 불법 여론조사로 유죄를 선고받은 사실이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명태균 씨는 지난 2022년 미래한국연구소 회장 자격으로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명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금전거래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지난달 이곳을 압수수색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연구소가 과거 불법 여론조사로 여러 차례 유죄를 선고받았던 거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2019년 재보궐선거 당시 창원 지역에 출마한 후보자 측 의뢰로 9차례 여론을 조사했는데 확인이나 검증을 거치지 않은 전화번호 데이터 19만 개를 사용했을 뿐 아니라 성별이나 연령, 거주 지역 등도 제대로 나누지 않은 겁니다. 연구소 관계자들은 이후 경남 선관위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허위로 꾸민 분석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재판에 넘겨진 연구소는 대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을 확정받았습니다. 해당 연구소는 몇 달 뒤에도 지역사업 찬반 여론을 조사하는 척하며 총선 관련 여론을 물었다가 다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명 씨 이름이 판결문이나 법인 등기에 명시적으로 오르진 않았는데 두 시기 모두 김 전 의원이 연구소 이사를 맡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별개로 명 씨 역시 무허가 여론조사를 기획했다가 유죄를 확정받았던 거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예비후보자에게 유리한 내용의 여론조사를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언론사를 통해 보도하도록 지시한 겁니다. 선거 여론조사 기관이 아니라 조사와 보도를 할 수 없다는 걸 알고도 강행한 걸로 조사됐는데 항소심부터는 김 전 의원이 명 씨 변호를 맡기도 했습니다. YTN은 명 씨와 김 전 의원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했지만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는데 경찰은 조만간 문 씨를 불러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서울의 대표적 번화가 중 하나인 이태원의 한 도로입니다. 어제 새벽 2시 50분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이곳 이태원 해밀턴 호텔 앞 도로에서 차를 몰던 문 씨는 다른 차량과 접촉 사고를 냈습니다. 문 씨는 운전하던 중 차선을 바꾸려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확인한 결과 문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문 씨가 몰던 승용차와 충돌한 상대 차량 운전자는 가벼운 부상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구급차가 출동할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원을 확인한 뒤 귀가시킨 경찰은 문 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한 데 이어 조만간 용산경찰서로 불러 정확한 사고 경위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문 씨는 전 남편인 서모 씨의 타이 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검찰 소환 조사를 앞둔 상황이었습니다.
검찰 수사를 겨냥해선 나는 내 아버지에게 칼을 겨누기 위해 들여밟고 더럽혀져야 마땅한 말일 뿐이라는 글을 SNS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반도체 등 핵심 기술의 해외 유출 소식이 심심치 않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도 예방적 성격의 현장 실태조사 제도를 실시하고 있지만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지 임성재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지난달 삼성전자 반도체 분야 전직 임원과 수석연구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기술 개발에만 4조 원 넘게 투입된 D램 기술을 중국으로 유출한 혐의입니다. 이처럼 국내외 시장에서 기술적, 경제적 가치가 높은 산업 기술은 국가 핵심 기술로 지정돼 기술 유출 시 관계기관에 즉시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산업 현장에서 기업의 유출 신고는 여러 달이 지난 뒤 이뤄지는 경우가 다반사인 거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산업부는 예방 차원의 현장 실태조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겉핥기식이란 지적입니다. 해당 기업을 대상으로 2년에 한 번꼴로 진행되는 조사에 강제성이 없을 뿐더러 조사 문항 자체도 임직원을 대상으로 보안 서약서를 작성했는지, 보안 교육은 실시하는지 등을 확인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무부처인 산업부의 산업기술 유출을 막기 위한 대책들이 현장에서는 정말 유명무실했습니다. 관련 법규 정비를 비롯한 전면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이에 산업부 측은 애초 실태조사 취지는 보안 취약점을 점검하고 경각심을 심어주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산업부 인력이 실태조사 현장을 직접 챙기지 못하는 경우가 절반이 넘는다는 점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지난 6년간 71차례에 걸쳐 진행된 국내 조사에서 산업부 인력이 현장 점검에 나선 건 33번에 불과한 거로 나타난 겁니다. 나머진 산업기술보호협회와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이 도맡았습니다. 담당 부서 인력이 한 자릿수에 불과하다는 게 산업부 해명이지만 같은 기간 28번에 걸쳐 진행된 해외 사무소 조사에선 24번에 걸쳐 출장이 이뤄졌습니다. 정치권에선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해 산업부의 권한을 강화하는 법 개정 등도 논의되는 가운데 부처 자체의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적잖게 나오고 있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 공을 들이곤 있지만 사실 한국은 이미 출산만으로는 인구 반등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지경입니다. 인구를 확실히 늘리기 위한 이민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연아 기자입니다. 자꾸만 줄어드는 아이들, 서구와 아시아, 아프리카까지 저출산은 모든 대륙의 공통 현상입니다. 그런데 헝가리는 출생률이 2010년 1.25명에서 2021년 1.59명으로 반등했습니다. 아이 숫자에 비례해 대출 원금과 소득세를 탕감하고 3년 육아휴직에 급여를 보장하는 등의 파격 정책 덕입니다. 하지만 헝가리는 최근 출산율이 1.3명대로 다시 떨어졌고 물가 상승과 재정 악화 등의 부작용도 큽니다. 게다가 국내 합계 출산율이 인구 유지 수준인 2.1명까지 늘어도 생산 가능 인구는 800만 명이나 줄어서 산업 유지가 불가능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국내 이민을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전문직과 인력이 부족한 기술직 이민을 중점 추진한 독일이나 신기술 기업과 인재를 적극 받아들인 싱가포르가 이민으로 생산 인구를 늘린 성공 사례로 꼽힙니다. 어떤 업종이든 경험이 쌓인 숙련 인력과 비숙련 인력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경험축이 높고 숙련 인력이 된 부분들은 정주를 했으면 좋은 거죠. 그래서 정주와 시민권을 취득하는 그러한 트랙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인구 수축 포인트 이후의 어떤 그 노동력 부족 양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중성을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주요한 신기술 인력을 중심으로 해서 외국인 인력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전략들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 역시 이미 이민 정책이 필수가 될 만큼 이민 정책의 목표와 방법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저출생과 고령화에 따른 인구 구조 변화로 노동시장도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죠. 이에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정년 연장과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섰는데
사회적인 갈등을 줄이고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백종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반년 이상 일자리를 찾지 못한 장기 실업자가 올해 들어 청년층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에서 8월, 구직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장기 실업자는 월 평균 9만 858명. 연령대별로 보면 15세에서 29세 청년층이 32.4%로 가장 많았고 30대가 23.3%로 뒤를 이었습니다. 30대 이하 장기 실업자가 전체의 절반을 넘게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양질의 일자리 부족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지만 해법을 찾기 힘든 상황 속에 노사정 대표가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핵심 주제는 미래 세대를 위한 일자리 문제였습니다. 청년 세대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노사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미래 생존 또 지속 가능한 성장을 향한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우선 노사정은 저출생 극복을 위해 근로자와 기업이 유연하게 근로시간을 선택해 활용하는 방향으로 일하는 방식을 바꿔 일과 육아의 양립을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얻을 수 있고 또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그런 일과 출생과 교육과 이런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힘을 합쳐서 노력한다면 못할 것이 없는 거 아니냐. 인구 구조 변화로 청년 일자리를 살리는 동시에 정년 연장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 임금 체계 개편을 집중 논의한 뒤 국민연금 개편 논의에 맞춰 내년 초쯤 큰 방향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우선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것은 빠르게 정리하고 입장차가 큰 의제들은 대안을 제시하며 서로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다만 저출생 극복 방안을 위한 근로시간 개편은 노사 사이 이해관계가 첨예합니다. 정년 연장 역시 청년들의 일자리를 줄여 세대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큰 만큼 합의점 도출까지 적지 않은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지난달 7일 개식용 종식법이 본격 시행됐습니다. 이에 따라 유예기간이 끝나는 2027년 2월부턴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하거나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정부는 그전까지 식용견을 모두 처분하게 한 뒤 남은 개들은 동물보호센터 등에 보낸다는 계획인데 자칫 대거 안락사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보도에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지난달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개식용 종식을 위한 기본 계획입니다. 오는 2027년까지 식용견을 한 마리도 남기지 않는 것을 목표로 개 농장주에게 마리당 최대 6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다 해서 5,898개소가 전폐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내년 예산 기준으로 해서 잠정적으로 약 한 1,000억 원 정도의 예산을 담았습니다. 그거를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재 신고된 식용견은 모두 46만 6천 마리로 만약 3년 뒤에도 농장에 남는다면 입양을 보내거나 동물보호센터에서 관리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난해 말 기준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는 전국에 71곳뿐, 민간 위탁시설을 합쳐도 228곳으로 현재 수용 가능한 여력은 5천여 마리에 불과합니다. 추가로 지으려 해도 부지 확보와 주민 반대 문제로 나서는 지자체가 많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당장 지을 수 있는 지자체 수요를 반영한 동물보호센터 건립 예산은 감소 추세입니다. 그마저도 최근 3년 동안 실제 예산 집행률은 평균 30%에 못 미칩니다. 또 식용견이 동물보호센터로 보내지더라도 안락사 위기에 처하는 것은 불보듯 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지금도 동물보호센터들은 허덕여요. 너무 많은 동물들이 쏟아져 들어오는데 입양되는 숫자는 극히 적고 사실상 50% 이상이 폐사 아니면 안락사거든요. 농식품부는 동물보호센터 관련 예산이 준 것은 이미 건립이 완료된 지자체 예산이 빠진 영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개 농장주들에게 폐업 시기에 따라 지원금을 더 주는 방식으로 조기 폐업을 유도해 잔여 식용견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농장이 3년 안에 최대한 처리하라는 의미인데
동물의 희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더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이제 딱 붙어 있거든요. 반세기 전 소 한 마리에서 시작된 인연이 각종 첨단 산업 교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강원도와 캐나다 엘버타주의 자매 결혼 이야기인데요. 올해 뜻깊은 교류 50주년을 맞아 양 지역은 새로운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빛바랜 사진 속 얼룩덜룩한 소 한 마리. 1974년 9월 캐나다 엘버타주가 강원도로 보낸 자매결연 기념 선물입니다. 시범 목장을 만들어 소는 금세 불어났고 그게 강원 축산업 밑바탕이 됐습니다. 소 한 마리에서 시작된 강원도와 엘버타주의 인연이 올해 50주년을 맞았습니다. 시대에 따라 두 지역은 교사와 공무원 파견에 이어 스포츠와 문화 방면에서도 다양하게 교류했습니다. 한국전에 캐나다가 유엔군으로 참전하고 1988년 캘거리, 2018년 평창 등 동계올림픽을 치렀다는 것도 공통점입니다. 50년 성과를 자축한 양측은 이번에 다시 한번 협약을 맺었습니다. 에너지와 바이오 등 서로가 추진하는 각종 첨단 산업 개발에 협력하기로 한 겁니다. There's lots of opportunity on hydrogen, ammonia, low carbon technology, life sciences, AI development, data centers, healthcare. So I think there's going to be lots of areas to collaborate. 엘버타주는 특히 캐나다 최대 수소 생산 지역, 강원도 역시 동해안권에 수소 산업을 전략 육성한다는 청사진을 발표했습니다. 엘버타주도 축산과 농업을 중심으로 했던 도시였고 우리 강원도 역시 그랬습니다. 이제 50년 세월이 흘러서 우리도 미래 산업으로 가려고 하는 특별자치도가 됐고 반도체와 바이오 분야도 투자 대상입니다. 일단 캐나다를 넘어 미국 등 북미권 전체로 교류를 확대했고 바이오 특화단지 조성을 위한 협력 사업에도 의견을 나눴습니다. 특히 현지 기업과 함께 강원도에 반도체 핵심 부품 공장을 증설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강원도가 지금 이 반도체 이 환경을 만들 수 있는 생태계를 갖춰 나가고 있고 지금 있는 것 이상의 수준으로 추가 투자를 하겠다는 약속을 맺고 MOU를 맺었습니다. 해외 교류라는 말조차 드물던 시절 태평양을 넘어 시작된 양 지역의 자매결연. 70년대 축산 분야에서 시작한 강원도와 엘버타 지방정부 간의 교류는 50년이 지난 지금 에너지 등 첨단 산업 분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캐나다 캘거리에서 YTN 지환입니다. 매년 가을 찾아오는 세계 불꽃 축제가 시민 100만 명이 참여한 가운데 어제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열렸습니다. 다채로운 불꽃처럼 모든 사람의 꿈을 응원한다는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한국과 미국, 일본 3개 나라가 참여해 다양한 불꽃 쇼를 펼쳤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팀은 시간의 섬광이라는 주제로 클래식과 팝송, K-팝까지 다양한 음악을 배경으로 역대 최대 크기의 불꽃을 선보였습니다. 또 원효대교와 한강철교 사이, 원효대교와 마포대교 사이에서 같은 불꽃을 동시에 터뜨리는 쌍둥이 불꽃으로 멀리서도 축제를 즐길 수 있게 했습니다. 이와 함께 원효대교를 배경으로 매년 진행되는 나이아가라 폭포 불꽃도 시민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완연한 가을을 맞아 남도 곳곳에서는 다양한 가을 축제가 한창인데요. 선선한 바닷바람이 부는 전남 목포에선 특별한 합창제가, 장성에서는 강변을 따라 가을꽃의 향연이 펼쳐졌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긴 더위가 끝나고 찾아온 남도의 가을. 파란 가을바다 연무대에서 아름다운 하모니가 울려 퍼집니다. 광장을 가득 메운 관람객들은 선선한 바닷바람을 쐬며 깊어가는 가을을 만끽합니다. 바람 부니까 너무 경치도 좋고 좋았어요. 차장단 단원들 모든 이렇게 행사한 사람들마다 굉장히 너무 기회가 와닿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고 김대중 대통령 탄생 100주년을 맞아 전남 목포에서 평화 합창제가 열렸습니다. 전국에서 온 11개 합창단은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담아 평소 갈고 닦은 노래 솜씨를 마음껏 선보였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과 실향민 2세가 주축이 된 평화소리 합창단은 하나된 남과 북, 통일을 주제로 깊은 울림을 전했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을 포함한 실향민들에게 그 망향의 한가, 인산의 아픔을 유로하고 우리 위험한 자유, 평화, 통일을 이루는데 모퉁이 그 주춧돌이 되고자 합니다. 이것이 곧 김대중 정신을 계승하는 길이라고 생각도 하고요. 매년 100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장성 황룡강엔 가을꽃의 향연이 시작됐습니다. 해바라기와 핑크뮬리, 코스모스 등 혁영색색 꽃들이 관람객들을 맞이합니다. 바람에 살랑이는 꽃과 함께 사진을 찍으며 가을 정취를 만끽해봅니다. 가을 꽃이다 보니 꽃 자체가 흐느끼면서 사람의 마음을 좀 막 흔들리게 하는 그런 느낌을 줘요. 그래서 쭉 우리 내리면서 황룡강 변에 이런 꽃이 있다는 게 참 좋은 자연환경에 또 3km 강변을 따라 흐드러진 장성 황룡강 가을꽃 축제는 오는 13일까지 계속됩니다. YTN 오선열입니다. K-팝이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지만 정작 전용 공연장은 아직 없습니다. 해외 스타의 한국 공연 패싱 논란까지 일자 공연장 설립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곽현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잠실 주 경기장입니다. 5만 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유일한 대형 공연장이었지만 현재는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상암 월드컵 경기장이 대안으로 떠올랐지만 공연 이후 월드컵 예선전에서 잔디 혹사 논란이 일며 임하지도 여의치 않습니다. K-팝이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지만 정작 발원지인 우리나라에서 대규모 공연을 진행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대형 공연장 부재로 인해 해외 스타들의 코리아 패싱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1년 이후 테일러 스위프트, 비욘세 등 세계적 가수들이 내한했지만 대부분 1만석 규모의 공연에 머물렀습니다. 우리나라에 왔을 때 그 스타디움 공연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규모의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한국을 기피하게 되고 문화 선진국에서는 대표적인 대형 공연장을 갖추고 있습니다. 미국의 소파이 스타디움, 영국 웸블리 스타디움, 일본 도쿄돔이 대표적입니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는 임시 공연장을 마련하고 장기적으로는 K-팝 전용 공연장을 건립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어떤 부분을 투자해서 수정하면 괜찮을지에 대한 점검을 빨리 해갖고 이 부분을 좀 빨리 손을 댔으면 하는 부분이 있겠고요. K-팝의 세계적 의상에 걸맞은 공연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YTN 스타 곽현수입니다. 기후변화의 심각성이 커지는 가운데 환경 문제는 공연계에서도 화두입니다. 환경 콘서트처럼 직접 주제를 내세우지 않더라도 국악에서 자연과 살아가는 교훈을 끌어내거나 공연과 중고장터를 연결하는 등 메시지를 전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박소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생명을 가지런히 하여 하늘에 고한다. 1500년 전 백제 시대부터 전해 내려오는 궁중음악 수제천입니다. 자연을 숭앙하며 함께 살아가는 정신이 담긴 우리의 전통음악이 서양의 오케스트라로 재탄생했습니다. 주제는 생명을 향한 노래. 자연과 어우러지는 수제천의 정신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명징하게 전하기 위해 미디어 아트로 효과를 더했습니다.
조화를 또는 균형을 이루면서 가는 게 일반적인 전통 음악이었는데 현대로 들어올수록 점점 하나의 개인이 모든 음악의 요소들을 통제하는 식으로 갔기 때문에 인간과 문명에 대한 좀 관계로 백제 나라의 대왕 마마시다 이놈아! 90살 전통예술 명인의 파격 공연. 앞뒤 좌우가 없는 무대와 객석, 전자음악과 결합한 구판 등등. 3년째 장르를 허물고 창의적이며 실험적인 무대를 선보이는 싱크넥스트 공연은 중고장터와 손을 잡았습니다. 공연 이후 뒤풀이 축제처럼 중고 물품을 파는 벼룩시장을 연 겁니다. 싱크넥스트 관객들이 환경 문제에 관심 많은 MZ세대라는 점에서 기획했습니다. 그 중고 물품들이 다 아트 컬렉션 이상으로 가치가 있는 것들이어서 또 젊은 세대들이 많이 찾기도 했고요. 이번에 행사에서 썼던 현수막이나 이런 게 다 백이나 다른 물품들로 만들어서 재판매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틀 동안 중고 거래 5,500건. 자동차로 지구 50바퀴를 달렸을 때만큼의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었다는 게 주최 측의 설명입니다. 환경을 주제로 한 콘서트나 환경단체가 주최하는 공연처럼 직접적인 표어를 내걸지 않더라도 기후 변화에 대한 위기감은 다양한 형태로 공연 속에 녹아드는 추세입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제주의 넓은 해역을 담당하는 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제주도 4배 면적의 바다를 지켜볼 수 있어서 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고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쪽으로 항해하시다 보면 남하하는 여객선 포함 선박들이 다수 있을 수 있습니다. 안전 운항하시기 바랍니다. 제주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 VTS 관제사가 선박들과 바쁘게 교신합니다. 제주항의 날씨는 물론 각 선박의 안전 운항을 위한 정보를 전달합니다. 해경은 기존의 제주 VTS의 시설과 장비를 확충해 지난달부터 제주광역 VTS로 본격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제구역은 기존 890제곱킬로미터에서 7,800여 제곱킬로미터로 확대됐습니다. 제주도 면적의 4배에 이르는 광범위한 넓이입니다. 제주광역 VTS 설치는 사고 예방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제주도 전 해역으로 관제구역 확대에 따라 해양사고 예방 및 해양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 최소화 및 2차 사고 예방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6월 추자도 해상에서 발생한 응급 환자를 긴급 이송하는 데 제주광역 VTS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추자도 해상은 제주광역 VTS 운영 전에는 관제구역에 해당하지 않아 사각지대로 남아있던 곳입니다. 해경은 세월호 참사 이후 관제 업무를 전담한 뒤 해상교통관제센터 VTS를 꾸준히 늘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목포, 군산에 이어 올해 3번째로 제주광역 VTS를 운영하게 됐습니다. 24시간 365일 항만에서 연안까지 단절 없는 해상교통 관제 서비스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은 보다 안전하게 바다를 이용하게 될 것입니다. 해경은 위성, 무인기 등을 기반으로 하는 해양정보 융합 플랫폼과 한국형 해양영역 인식체계를 구축하는 데 VTS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해양경찰청은 오는 2026년까지 동해와 포항에 광역 VTS를 구축하고 관제 설비를 확충해 관제 영역을 영해의 50%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고수와 아스파라거스, 여주, 그리고 공심채, 요즘 마트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아열대 채소입니다. 이 아열대 채소는 병해충에 약해서 재배 농가의 어려움이 큰데요. 농촌진흥청이 맞춤형 기술 지원에 나섰습니다. 최명신 기자입니다. 수확 작업이 한창인 이 채소는 아열대 채소인 공심채입니다. 모닝글로리라고도 불리는데 동남아시아에선 우리 김치처럼 매일 식탁에 오르는 먹거리입니다. 이 농장에선 지난 2017년부터 공심채 등 아열대 채소를 10,000평 규모로 재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배 방법이 일반 채소와는 많이 달라 적자는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병해충 발생이 잦고 연작이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농진청의 기술 지원에 힘입어 노동력은 50% 이상 절감되고 수익은 1.5배 늘어났습니다. 재배하는 것도 좀 쉽긴 한데
가격적인 면도 이제 베트남 채소가 아직까지는 한국 채소에 비해서 이제 수익이 한 1.5배 높다 보니까 아열대 채소 국내 재배 면적은 동남아 출신 다문화 가정 확대로 꾸준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구 온난화로 오는 2050년이면 우리 국토 경지 면적 가운데 아열대 기후대가 50%를 넘어설 전망입니다. 아열대 채소 기술지원단은 공심채, 고수, 그린빈 등 17개 작물에 대한 농가 맞춤형 기술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열대 재배 농가가 증가함에 따라서 농촌진흥청에서도 지원 대상 농가를 추가로 선정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농진청은 아열대 채소 재배에 활용할 병해충 방제 약재가 많지 않은 점을 고려해 농약 직권 등록 사업을 추진하고 천적 등을 활용한 친환경 방제법도 적극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YTN 최명수입니다. 북한이 내일 우리의 국회격인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헌법 개정에 나설 예정입니다. 예고대로 적대적 두 국가를 제도화할 것으로 보이는데 최근 핵무기 사용 위협까지 한 상황이라 그 수위에 관심이 쏠립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북한이 내일 최고인민회의를 열고 헌법 개정안을 상정해 의결할 예정입니다.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1월 헌법을 개정하라고 지시한 지 9개월 만에 후속 조치에 나서는 겁니다. 나날이 폐악해지고 오만무리해지는 대결 광증 속에 동족의식이 거세된 대한민국 족속들과는 민족 중흥의 길, 통일의 길을 함께 갈 수 없다는 김정은 지시대로 북한 헌법에선 통일이나 민족과 같은 표현이 대거 삭제되고 영토 조항이 신설될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남북 사이 해상 국경 역할을 해온 북방한계선 NLL을 부정하면서 이보다 더 남쪽으로 해상 국경선을 제시하며 새로운 도발의 명분으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북한이 최근 김정은과 김여정의 입을 통해 남측을 강도 높게 비난하며 유사시 핵공격에 나설 수 있다고 위협한 상황이라 개헌 수위와 추가 조치 폭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무력 사용을 기도하려 든다면 가차없이 핵무기를 포함한 수중의 모든 공격력을 사용할 것이라고, 그러한 상황이 온다면 서울과 대한민국의 영존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단 통일부는 남북관계를 나라와 나라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로 규정한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마저 파기하는 안건을 상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합니다. 북한에서 헌법이라는 것은 수령 교시 그 밑에 노동당 규약보다도 의미가 약합니다. 그럼에도 헌법을 개정한다는 것은 북한 전 주민에게 알리는 효과가 있거든요. 전문가들은 다음 달 미 대선을 앞둔 만큼 북한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정세에 대비하기 위해 이딴 위험 메시지와 함께 무력 도발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수장 하산 나스랄라의 뒤를 이을 걸로 관측되어 온 하셈 사피에딘이 이스라엘군의 공습 이후 연락 두절 상태라고 로이터 통신이 현지 시간 5일 보도했습니다. 이날 복수의 레바논 안보 소식통은 이스라엘 폭격 이후에 사피에딘에게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가운데 한 소식통은 현지 구조대는 폭격 장소를 수색하고 있지만 아직 사피에딘을 찾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가자지구 전쟁 발발 1년을 이틀 앞두고 전 세계에서 수만 명이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며 휴전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AP와 로이터 등 외신들은 현지 시간 5일 당국의 집회 불허 방침에도 이탈리아 로마에서 수천 명이 모여 팔레스타인 국기를 흔들며 팔레스타인의 자유를 등의 구호를 외쳤다고 보도했습니다. 영국 런던에서도 경찰이 대거 배치된 가운데 수천 명이 팔레스타인 연대 행진을 진행했고 맞불 시위대와 마주치면서 긴장감이 높아지기도 했습니다. 미 대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최신 전국 여론조사 결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오차 범위 내에서 소폭 우위를 보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공영방송사인 NPR과 PBS가 현지 시간 9월 27일부터 10월 1일까지 전국의 성인 1,628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해리스 부통령은 적극 투표층에서 50대 48%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2%포인트 앞섰습니다. 이 조사 전체의 오차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3.3%포인트,
적극 투표층 오차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3.7%포인트였습니다. 미국 대선에 한 달 정도 앞두고 출간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부인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의 회고록에 남편의 성추문에 대한 언급은 담기지 않았다고 뉴욕타임스가 현지 시간 4일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다음 주 출간을 앞두고 입수한 트럼프 여사의 회고록 사본을 토대로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도하면서 트럼프 여사가 결혼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만 스캔들은 생략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플라스틱 생산과 이에 따른 오염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인류는 오랜 기간 재활용 정책을 추진해왔습니다. 하지만 플라스틱의 재활용이 가능하다는 건 생산업체들이 꾸며낸 사기극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최초의 소송전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보도에 유투건 기자입니다. 전 세계에서 매일 쏟아지는 플라스틱 폐기물은 대략 100만 톤. 이 가운데 재활용되는 비율은 9%에 불과합니다. 방치되거나 소각되는 나머지 폐기물은 결국 인간의 몸속까지 침투하고 있습니다. The microplastics been present in all the environmental media, in our soils, in our waters, in our potable waters, in our food systems, in the air we're inhaling. 선진국에서도 플라스틱 재활용의 비율이 낮은 데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수천 가지의 플라스틱을 유형별로 분류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분류에 성공하더라도 화학 첨가제나 착색제 때문에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최근엔 플라스틱을 원료 단계로까지 분해하는 화학적 재활용이 도입되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갈 길이 먼 상황입니다. 이처럼 재활용의 한계가 분명해지면서 플라스틱 생산업체들이 비판의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재활용만으로는 플라스틱 오염을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으면서도 소비자들을 속여왔다는 겁니다. 급기야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일회용 플라스틱 재료의 최대 생산 기업인 엑손모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플라스틱 오염에 관련된 최초의 소송으로 만일 배상 책임이 인정되면 그 액수는 수조 원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Since the 70s, ExxonMobil has known the truth about plastic pollution and recycling and still publicly promotes the myth that plastic recycling is the answer. 엑손모빌은 정책 실패의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면서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했습니다. YTN 유튜건입니다. 기후활동가 그레타 툰베리가 벨기에에서 도로를 막은 채 화석연료 보조금에 반대하는 연좌 농성을 하다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AP와 AFP 등 외신들은 현지 시간 5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기후활동가들이 시위를 열고 화석연료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중단할 것을 유럽연합에 촉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툰베리 등 참가자 수십 명은 연좌 농성을 중단하라는 경찰의 요구를 거부한 끝에 연행됐습니다. 수상 레저 스포츠로 인기를 끌고 있는 패들보드 국제대회인 월드투어 부산 패들보드 오픈이 부산 수영구 광안리에서 어제 개막했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세계적인 선수가 출전하는 프로 경기를 비롯해 아마추어와 U16, U14 등 다양한 종목에서 이틀 동안 경기가 펼쳐집니다. 어제 대회 첫날에는 초보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패들보드 체험과 패들보드 피트니스, 대회를 기념하는 드론쇼 등 다양한 부대 행사가 함께 열렸습니다.
휴일인 오늘도 옷차림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2.5도로 어제와 같이 쌀쌀하지만 한낮에는 21도까지 오르는 등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는데요. 환절기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를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은 하늘이 차차 흐려지겠고 남부와 제주도에는 가끔씩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제주도에 최고 40mm, 남부지방에는 5에서 20mm가 되겠고요. 오후 늦게 중부 내륙에도 약하게 비가 내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영남 해안과 제주도에는 너울성 파도도 높게 일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2.5도, 대전은 14.1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3, 4도가량이 낮겠는데요. 서울이 21도, 대전도 21도, 대구는 23도를 보이겠습니다. 비는 내일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고 당분간은 일교차가 크게 벌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